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김호입니다. 확실히 그 역사의 지축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세계사는 18세기 서구와 아시아의 세계가 대분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의 우위, 그리고 아시아의 이 가속화된 식민지화 및 이에 동반한 하강 국면을 거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분기 이후에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아시아는 서서히 자신의 문명력을 회복하고 있고 또 그런 대분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문명사적으로 아시아의 복귀라고 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자 또 학문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은 한국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주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이러한 아시아 라이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아시아 라이징의 역사적 현상을 차분하면서도 객관적인 연구 그리고 그 실천적 함의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한 학기 공부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분야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 젊은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여러분께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해 주실 백영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박훈 교수님, 유성희 교수님, 권원익 교수님, 정세진 교수님, 또 이은정 교수님, 최경희 교수님, 배도찬 교수님, 이희수 교수님, 그리고 심우지 교수님께서 열강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열띤 논의와 탐구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백영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고 백영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백영서입니다. 이 강좌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 부제를 조금 바꿨어요. 계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일직선적인 어떤 계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강의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서 한중일 전체를 망라하기 때문에 궤적과 미래라는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인터넷에 대해서 제 이름을 가지고 찾아서 정보를 얻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면 이런 책들을 썼다고 했습니다. 주로 처음에 중국 현대사 연구자로 시작해서 점차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시작했고, 그래서 동아시아 담론을 한국에서 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책들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하단 맨 왼쪽에 있는 게 동아시아 규환이라고 해서 오늘 얘기할 주제와 직결되는 것을 2000년에 책을 냈고 그동안 쓴 것들을 묶어서 그 다음에 2013년에 핵심 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한 20-30년 동안 핵심 동아시아 담론을 얘기해 왔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중에 올해 나온 책, 근 3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돌아보는 책을 냈는데 그 동아시아론의 계보와 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프롤로그를 읽으셨죠. 그것이 낸 그 과정에 있고 중간중간에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나온 책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중국 인터넷 가서 바이두나 이런 데 보면은 저에 대한 자료들도 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제 얘기가 중국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작년에 초에 나온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해서 일종의 제 나름대로 개설서 비슷하게 1919년 오사운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태에 관한 걸 중심으로 해서 중국 현대사를 개관한 글을 했고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힘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안팎에서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대처에 대해서 다른 글들을 정리해서 낸 책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동아시아 인식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동아시아 또는 동양은 고정된 지리 개념인가, 그리고 일본 아시아주의 변천, 중국,
이어서 한국 아시아 인식의 변천을 살펴볼 겁니다. 이걸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강의 자료 제시한 걸 통해서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도 됐고 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국 아시아 인식의 변천에서 보완하는 정도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사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거리를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의 목표는 여러분의 이미 그 자료를 이미 다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의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혐오 감정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한 공감과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전 역사학자로서 과거 특히 동아시아 근대사로 눈을 돌려서 상호인식의 궤적을 점검해 보면서 변화하는 미래사를 전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의 오늘 얘기는 주로 여러분이 읽을 거리로 이미 소화를 한 동아시아의 동양인식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관한 것인데 이 책의 자세한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로 미흡했거나 또는 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자료집이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제 얘기, 제 생각에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올해 바로 한 달 전에 나온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동아시아 인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를 이라는 책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질문거리, 토론거리로 제기한 거의 일부는 강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된 거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강의 후반부에 또 제가 보조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물었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자의 성함을 빼서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동아시아 담론의 이 동아시아 담론을 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질문거리는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어요.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했지만 왜? 그거는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같이 공유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공유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여기서 이제 하면 왜 당신은 동아시아 담론에 관심 가졌는가? 90년대 초부터 이제 제기를 했는데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제 사적인 이유는 제가 90년 저는 이제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 국내에 토착 박사인데 한국서 공부하고 처음 외국을 유학이 아니라 외국의 연수랄까 연구차 간 게 1990년 여름부터 한 1년간 하버드 옌칭 연구소 가서 1년 있은 게 외국 첫 여행 경험이었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제가 훈련받은 학교에서는 중국사 연구자는 중국사만 해야 돼. 다른 거 뭐 한국사에 관심 갖거나 뭐 이러면은 그걸 외도라고 보고 중국사 자체만을 내재적 발전을 공부하는 거를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그때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저한테 중국을 물어보질 않아. 오히려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그때 89년이니까 막 민주화된 이후에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과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주로 물어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지금 보면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많은 망명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답하는 게 더 맞아.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자 한국에서 중국사 연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인도 학자, 나중에 시카고 대학도 가고 유명해졌던 학자가 인도계 학자가 하버드 대학으로 옮기려고 와서 공개 강좌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인도 출신으로 종교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다. 종교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도인의 경험, 정체성과 관련된 거죠. 그걸 가지고 중국사를 연구하더라도 중국의 종교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학문의 독자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흥미를 더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바로 이거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중국 연구와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제 경험 속에 역사 경험 속에 있는 일본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녹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결국 동아시아적 시각이었죠. 그래서 동아시아 시각에 대해서 이 삼각관계를 동아시아학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막 기억해 보니까 탈냉전 이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의 범위가
예전에는 반쪽짜리 국가, 분단 체제의 반쪽짜리 국가에 대한 지적 상상력에 머물렀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중수교 이후에 이미 사람, 물건, 지식의 이동이 활발하더라고요.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의 귀환이라는 관점을 얘기해서 동아시아 담론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대적 분위기에 맞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담론을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확장이 됐고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담론이 아직 유효한가라는 걸 돌아보기 위해서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라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동아시아 인식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30년 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동아시아적 시각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이론이 시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발신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하고 조응이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요구하는 면이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냐? 식민과 냉전 질서가 중첩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것을 퇴행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퇴행적으로 재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미일 한이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를 되살리면서 유사 동맹 관계를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은 미완으로 끝난 이 체제의 평화를 완성하는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논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미해결됐다. 그거의 방향이 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시각을 요구하는 지정학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명적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보고서에도 이미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문명을 찾을 때가 아니냐 이제는. 말하자면 구미가 주도했던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이 최근에 기후 생태의 위기 속에서 팬데믹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전에 같으면 공상에 그쳤던 정책들, 기본소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얘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면 동아시아적 문명에 대한 재해석, 그 자산에 대한 재해석을 꾸고 또 최근의 역사적 경험들을 재해석하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문명을 또는 대안적 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있는 것도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동아시아 시각을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자료 화면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서로 증오 감정이 더 많다. 일본에서 보죠. 이 화면 보시면 알잖아요. 좋은 일본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분위기가 뭐 거꾸로도 있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혐오 감정, 증오의 감정들이 많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연구 통계예요. 예전 90년대 초와 다릅니다. 그전에는 중국에 대한 호감이 많았다면 이제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일본에 대한 호감이 많다 이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인입니다만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도 싫고 일반 중국인들도 싫은 거야. 교양 없다고 그래서 48.2%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이런 식의 정부, 국가가 한 거는 싫지만 일본 시민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라 좋아하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 그래서 동아시아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적 인식을 갖고 보면은 안 보이던 무언가가 보인다. 그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컨대 개별 국가 중심의 사고 틀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고 서구 중심의 사고 틀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고 현상이 배후에 있는 가능성이 보여. 어떤 학생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배후, 보이는 것의 너머를 보는 것이 인문학이든 또는 학문의 할 일, 통찰력, 그게 할 일이 아니냐라고 해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가능성을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국가와 민족을 넘는 연대와 공생을 모색했던 지난 세기의 경험, 사유라든가 신적인 흔적들이 과연 우리한테 단절되어 있는 건지, 그 실패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건지, 그건 아니 실패만 한 건지, 단기적으로는 실패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돼서 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갇히지 않고 저는 글로벌보다도 글로벌과 로컬을 결합한 글로컬한 차원의, 그러니까 중층적 공간인식을 갖자는 의미에서 글로컬한 차원의 사유와 실천을 매개 적용하는 것이 동아시아 인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 문제 글로컬한 관점에 대해서는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점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사물을 보는 지적 훈련을 하자 이겁니다. 기존의 인문학 사회과학 대개는 글로벌 아니면 국가 단위, 국민과 단위의 사고방식, 근대 학문의 분석 단위입니다. 그걸 좀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 또는 동양은 고정된 지리 개념이냐, 이런 질문인데 이건 여러분이 보고서 쓰면서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고정된 지리적 개념이라는 건 없다. 결국 지리적 개념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결론 삼아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면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제 용어로 말하면 실천 과제로서의 아시아다 또는 동아시아다 이겁니다. 각자의 실천 과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개념은 다른 의미 재구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소위 동북아 흔히 삼국이라고, 저는 동북아 삼국이라는 말도 또는 동아시아 삼국이라는 말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거부하는 편입니다. 왜? 그거는 국가 중심이에요.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국가들만 얘기하는데, 그럼 동아시아 삼국이라고 한다면 한중일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면 또 대만은 그럼 뭐냐? 뭐 이런 문제가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아시아 삼국이란 말도 너무 상투적인 우리의 시야를 가둬놓는 거라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개념이라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 즉 실천 과제다. 저의 실천 과제는, 지금까지 실천 과제는 주로 동북아와 동남아에만 한정돼 있어요.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 요즘 유행하는 유라시아 인데까지 관심은 미치지 못하다가 요즘 슬슬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실천 과제와 관련해서 저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넓어져서 지역에 대한 내용을 확장하는 거지, 무조건 당위적으로 남이 한 걸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중국에서 당연히 이제 동양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얘기한다면, 동양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그 용어가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있었습니다. 자료에,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동양 개념,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구분하는 개념보다는 대륙을 중심으로 한 구분, 즉 동방이라는 게 더 많이 쓰였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동방미라는 유명한 차도 있고 동방불패라는 영화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이 얘기는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실감이 안 나는 비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은 동방이라는 말이 다 잘 쓰이고 동양이라는 말은 거의 쓰질 않아요. 동양은 근대에 들어오면 일본 가리키는 정도. 그래서 천일전쟁을 중동전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다. 그런 것을 그냥 여기서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동양이라는 개념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질문을 제가 직접 할 수 없어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동양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다 왔냐? 일본에서 온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양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즉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타라입구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아시아를 벗어나서 문명의 차원에서는 유럽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서 그걸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동양, 후쿠자와 유키치의 표현을 보면 나쁜 친구들인 동양이 있고 좋은 친구인 서양이 있어요. 동서양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 자체가 따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삼분법으로 있는 거죠.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역사학에서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학과가 동양사 전공, 서양사 전공,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사 전공이 있는 삼분법도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그러면서 동양은
문명적으로 낙후하고 역사적으로 정체해 있고 비합리적인 감정 위주고 여성적이고 그 비해서 반대는 다 서양이라는 식의 그런 관념, 즉 낙후, 정체, 야만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일본이 제출한 개념이고 일본은 그게 아니죠. 타라입고 하는 거니까 일본은 별개의 제3의 존재가 된 거고 새롭게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태평양 전쟁에 들어오면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그래서 아시아를 더 급진적으로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는 물론 여러분도 이미 간파하고 있듯이 일본이 중심이 돼서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 개념이죠. 이런 것이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동양이라고 우리 생활 일상생활에 우리의 감성에 녹아 있는 동양 개념은 일본 근대의 산물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박 교수님이 전공자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동양 개념은 일본인이 창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는 또 뭐냐?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중심일 때, 영국이 중심일 때는 이스트 개념을 가지고 니어, 미들, 파이스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파이스트에 해당됐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미국이 중심에서는 대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니, 아프리카니 이런 대륙 이름으로 표기했고 아시아도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유라시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지리적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된 주체가 아니고 역사가 구성된 것이라는 거고 주체의 관심, 활동에 따라 부단히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90년대 말부터 동북아와 동남아 정부 순회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에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 아세안과 플러스 3 한중일이 합친 거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또는 일본을 매개로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또 세 개의 주체를 추가시키기를 요구했어요. 그게 인도, 뉴질랜드, 호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 뉴질랜드, 호주까지 포함한 게 동아시아예요. 이스트 아시아다.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다수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동아시아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엔 동북아를 주로 삼국 또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동북아 여러 나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함하는 거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 관심사는 아까 모두 잠깐 말씀드렸고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아시아를 넘어서 이 아시아 전체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다시 보는 글로컬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 아시아주의 변천입니다. 저 이거 강의 안엔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미 보고서 쓰느라고 어느 정도 그 프롤로그도 읽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볼 테니까 듣게 될 테니까 글로 넘기기로 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아시아 인식의 변천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본부터 얘기하는 이유 그리고 아시아주의라는 개념, 영어로 에시아니즘이라는 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아를 단위로 해서 사고하고 그걸 해서 실천하는 그것이 아시아니즘, 아시아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발달한 게 일본이고 일본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시아주의 얘기할 때 일본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전전에 2차 세계 이전의 경험을 얘기할 때 아시아주의를 많이 얘기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아시아 인식을 얘기할 때는 아시아주의라는 말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아주의는 이미 좀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재구성하는 사고와 실천인데 그것이 일본이 주도하면서 대동아공영권으로 귀결돼서 전쟁에 실패해서 말하자면 비난을 대상이 돼서 오염되기 때문에 아시아주의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역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역주의라는 거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이나 외교학하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지역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국가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의 어떤 협력과 어떤 지역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걸 지역주의라고 하죠. 리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이거에 비해서 비국가가 중체가 돼서 지역을 새롭게 구상하고 실천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지역화라고 하죠. 레저널라이제이션 좀 구별합니다만 어쨌든
아시아주의는 일본에서 전전에 쓰여진 것들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고 2차 대전 이후에 그것과 결별해서 국제정치학이나 이런 정치학에서는 주로 지역주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화폐를 통합한다든가 뭐 경제적인 자유무역지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전부 지역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려고도 해요. 근데 아시아주의라는 거는 일본이 제시한 아시아주의는 이미 여러분들 보고서 보니까 알고 계시던데 구명 국제질서에 대한 대항 또는 협조 이런 양면성이 다 있어요. 또 지역주의와 국제주의,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양면성이 다 있고 서로 보완하면서 긴장하는 그런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미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시아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는 그런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전전의 것이고 지역주의는 전의 것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면도 꽤 많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의 지역주의, 동남아 정책이나 이런 거를 아시아주의의 연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저기 구체적으로 그 자료의 텍스트에서 오카쿠라 덴신 얘기를 했죠. 그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시아는 하나라는 말로 그 명제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자키 호츠미입니다. 아시아주의는 사실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연구가 됐고 갈래가 다양해요. 아시아주의는 다 우파다. 우위 국가주의자들이 일본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만 설명하기도 어려운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보편주의와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또 좌익의 아시아주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자키 호츠미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저는 그를 일본 아시아주의의 임계점이다. 그것을 넘어서면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프로다지가 국제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이 사람은 이제 좌익으로 옥중에서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중국의 민족 해방 운동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특이한 분이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아시아주의는 특히 우익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다양한 갈래가 있다는 걸 얘기해서 오자키 호츠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후의 사람으로는 그럼 전후에는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데 전후의 아시아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다케우치 요시미이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요즘의 사상계 우리나라의 논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어서 번역된 책도 많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후 아시아 연대를 다시 살리려고 했어요. 전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혁명에 대해 당시 60년대 70년대 중국 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내향적 근대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발전의 연장에서 근대화를 한 거에 비하면 일본은 서구를 구미를 모방하는 외향적 근대화였다라고 해서 일본의 미국 추종하는 어떤 발전 모델 이런 걸 비판하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유명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우리나라 논객들이나 학자들도 써먹는 건데 방법으로서의 호호도시대노 나니나니인데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거, 방법으로서의 한국, 방법으로서의 홍콩 등등 해서 많이 쓰는 개념이랄까 발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제시한 거는 새로운 변혁의 주체를 일본에서 만들어지길 바랬고 또 그것이 동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잖아요. 도구죠. 목표는 뭐냐? 세계사적인 변혁을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아시아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또 하나는 문화적 되감기죠. 아시아에서 이런 변혁의 주체가 즉 방법으로서 아시아가 형성되면은 그거는 목표가 세계의 변혁이다 보니까 세계의 일부인 서구의 문화의 변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적 관점에서 셰익스피어를 다시 읽고 아시아적 관점에서 돈키호테를 다시 읽고 이런 식의 동양의 고전이 안에도 서양의 근대를 비판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거를 재발견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방법을 해서 서양의 고전, 서양의 역사 경험을 다시 해석하면은 그 안에도 서양의 근대를 극복하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해서 문화론에서 많이들 인용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아시아 인식의 변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잘 이해하시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의 지적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구미를 잘 알고 그다음에 일본은 잘 알고 관심이 많아. 중국 그 다음이야. 어떤 때는 한국을 더 몰라. 아시아 인식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고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보면 중국을 좀 더 상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의 주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 인식의 변천을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시대에는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보니까 세계의 중심인 중국을 보고 당시는 문명적인 야만으로서의 변방이 있다고 보는 화의관에서 보다 보는 게 기본적이었는데 아세아라는 거를 지리적 개념을 명칭을 처음 쓴 거는 명말청초입니다. 아시아를 영어의 아시아를 명말청초의 선교사들이 세계 지도 만들 때 마테오 리치냐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를 음으로 옮길 때 한자로 아시야, 요즘 중국어로 보면 야시야죠. 야시야라고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한자로 써놨어요. 아세아 한자로 쓰면 다 뭐예요? 멸칭이에요. 1등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아류, 이 아자 버금간다는 아자잖아요. 세 가늘다는 거예요. 강하고 굵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세아라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서양의 어떤 그러니까 한자권이 아닌 나라의 어떤 고유명사를 한자어로 포기할 때 고려할 사항이 첫째는 의미 비슷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거에 좋은 뜻의 한자를 가져올 거냐, 나쁜 뜻의 한자를 가져올 거냐, 그게 굉장히 가치 판단이 담겨요. 아시아는 별로 중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변방이야. 그러니까 나쁜 의미를 가진 아세아라는 뜻의 한자로 음역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주변 아시아를 열등하게 본 발상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에 과연 아시아가 있었는가라는 거를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9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담론을 주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중국어로 중국에 가서 발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에 과연 아시아가 있는가? 이때 아시아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나 용어가 없는 건 아닌데 이때 제가 아시아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수평적 대상으로서 아시아라는 주변을 이식한 적이 있는가? 역사상 사상사에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 얘기는 없다.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아시아가 없다. 그 있는 건 뭐냐? 서양만 있는 거예요. 지금 복단대학의 한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고대에는 자기를 비춰볼 거울이 필요 없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서는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죠? 서양이죠. 뭐 구미라는 거울만 필요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다양한 거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단대학에서 한국 연구라든가 아시아 연구, 소위 주변 연구를 많이 권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듯이 지금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됐는데 바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는 제 논점이에요.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드문드문 아시아와 수평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미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때는 아시아라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중국이라는 일국성을 초월하는 인연적 지향과 중국의 중화주의라도 해도 좋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지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모순되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건 지역 개념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의 경우도 얘기했죠. 대표적인 예를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드는 사람들은 다 예외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중화주의가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가, 모순된 게 이런 건데 아주 급진적인 사람으로는 류스페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다 보니까 아시아 약소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연대를 제창을 했고 실천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협회를 창립을 했어요. 일본 동경에서.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이 입각한 동아시아론입니다. 동아시아 근대 사상사에서 아나키즘은 참 독특한 겁니다. 길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순원도 있습니다.
순원이 24년 일본에 가서 아시아주의,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방의 제국주의는 패도다. 군사력, 경제력 위주의 강권 위주다. 그에 비해서 동방은 유교에 있었던 유학에 있는 왕도 사상에 입각해서 문화적인 어떤 그 연대랄까 통합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문화에 의한 헤게모니적 지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조공지서가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서양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일본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현실 정치가로서 자기가 그때 혁명가로서 굉장히 불우한 처지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지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도 아시아주의를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지역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중요한 논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입장에서 비판한다면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와의 결합은 있는데 중국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가 결합은 있는데 그 사이 특히 세계주의와의 합리적인 긴장은 없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그 위에 마오라든가 장개석이라든가 중국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다. 이런 점에서 제가 순원을 특별히 강조했던 겁니다. 왕후이라는 사람 역시 현재 저하고 비슷한 면입니다만 지금 물론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죠. 한국에도 영향력이 커서 한국에서 무슨 국제회의 했다면 이 사람 많이 불러요. 서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새로운 아시아의 상상을 얘기해요. 이 사람의 심층구조에도 보면은 동방은 왕도에 입각해서 요즘 용어로 말하면 문화적 지배랄까 문화적인 통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커다란 제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서방은 패도이고 민족국가,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국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원성의 원리로 중국을 통합해 온 거지 즉 그의 왕도로 통합했다는 거예요. 소수민족 문제도 패권으로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한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청왕조라는 거죠. 청왕조 안에 다양한 세력을 통합하는데 그건 종교적인 요소도 확인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조공질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통합하는 어떤 복합적인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트랜스 시스템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다민족이고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내션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을 빌리면은 시빌라이제이션 스테이트, 문명 국가야. 그러니까 니들과 같은 중소규모의 일반 국민, 그러니까 내션 스테이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적으로 통합해온 건 문명이야. 중국의 독자적인 문명.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질적인 시스템, 홍콩의 일국 양제를 포함해서 티베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자치를 주는 그 융합의 질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화제국의 원리로부터 21세기 아시아라는 지역 공간 상상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아시아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비판적으로 보면은 야, 그럼 21세기판 조공질서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거칠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 바라는데 역시 아시아보다는 여기 보면 부등호라 이게 뭐라 그러죠? 부등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아보다는 현대 국가 아시아를 말을 하지만 더 본심은 현대 국가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가주의자, 신좌파인데 국가주의자 됐다고 비판도 받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시간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변천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마무리 미래사적인 과제를 얘기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변천을 얘기할 때 아시아 담론에 몇 개의 갈래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여기부터 한번 보고 할까요? 동아시아 담론 9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담론이 저는 귀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읽은 안중근서부터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돼서 쭉 이어져 왔다고 단절되면서도 불연속적 연속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90년대에 귀환했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죠. 귀환을 하게 된 배경은 중국과의 수교가 가장 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담론은 그때 이후부터 30년 전 지금까지 돌아볼 때 동아시아 담론은 4개의 계열이 있어요. 유인열이라고 여기 서울대학의 사회학과에서 박사한 사람이 동아시아 담론만 가지고 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 담론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4개의 유형 계열이 있다. 문화 정체성론, 주로 문화 관심이 있는 거죠. 동아시아 문명의 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제가 관심 갖는 저와 관련된 그룹들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주의론, 즉 뭐 아세안 플러스 3이라든가 뭐 정치학, 국제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또는 경제 자유무역지대 설정, 이런 것들의 한 갈래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라는 거고, 그것은 학생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동아시아 대안체제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제가 그 강의 읽으라고 자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대극복, 즉 근대라는 것도 뭐냐? 하나의 시대냐? 또는 근대성, 즉 근대라는 시대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근대극복 그 시대 근대성이 정확히는 근대성을 넘어서는 건데, 그때 자본주의 체제와 국민과 질서를 저는 근대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잡고, 그거를 넘어서려는 사유이자 실천을 90년대 이래에 귀환한 동아시아 담론의 한 계열인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2축으로. 하나는 정세론과 문명론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기반으로 삼은 기준은 3개인데, 중국이라는 매개양, 또 3층적 지역구조, 즉 국가, 개별 국가, 아시아라는 지역 3개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냐. 그것이 한국인들은 적어도 19세기 말 이래로 3개의 층을 다 동시에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식민지 시대를 가면서 그중에 민족주의, 국가 단위 생각이 강하게 되긴 했지만 나머지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세계 대한, 중국은 세계 대한 인식이 뭐 체질적으로 강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또 제국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나름대로 세계에 대한 인식도 지역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와 냉전기에는 개별 국가 단위, 특히 한반도의 남쪽 국가 단위의 사고가 너무 강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적 지역 구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안 체제라는 건 뭐에 대한 대안이냐? 기존의 체제에 대한 변혁이라는 점에서 대안 체제 운동이고, 그 대안 질서 모델을 찾는 거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흔적을 찾아본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제 이 계보랄까 또는 궤적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한 징검다리는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도 30대 초고 이미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뛰면서 실천가로서 그때그때 받아들인 사상을 자기한테로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체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감옥에서 쓴 거죠. 미완성인 문장으로. 그게 동양평화론인데, 기본적으로 한중일의 대등한 아시아 연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 간의 연대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연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90년대에 얘기한 동아시아 공동체론자들이 얘기하는 제도의 모색과 굉장히 통해요. 경제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많은 게 통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연계하는 반제국주의적인 지역주의를 얘기해요. 민족주의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아시아주의, 아시아 연대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 하기 쉬워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질문을 했더군요. 이게 실현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했죠. 그 당시에.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면 제가 특정한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뭐합니다만, 김문의 하얼빈이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꽤 높이 올라가 있는 책인데 꽤 재밌어요.
저는 제가 이 20세기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를 쓰면서 한 챕터를 안중근에 썼는데 평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하고 여러분이 혹시 소설하고 비교해 보면은 역사가가 접근하는 거하고 소설가가 접근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자신이 꽤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소설을 읽으면 눈물이 핑 돌 때가 있고 감동이 와요. 안중근의 삶의 미세한 점이 잘 드러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마 제 책을 3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앞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제 책의 1장을 읽어보면서 눈물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동아시아 평화론의 풍부한 내용이 소설에 잘 안 나타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큰 담론을 이해한 건 아니다. 안중근의 삶의 실존적인 어떤 그 사람의 꿈과 고뇌를 담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가 또 여러분처럼 질문했어요. 야, 그 당시에 그게 실현 불가 가능한 아이디어냐? 그러나 김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사상은 인류의 역사 전개를 추동하는 힘이다. 소설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역사가도 저도 이 얘기를 돌려주고 싶은데 그럼 소설가 흉내만 내고 말 거냐? 아니죠.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 실현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것을 너무 시간대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3.1운동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관점에 따라 달라요. 단기적으로 보면 독립 못했으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길게 보면은 한국의 건국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요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변혁의 주체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성취로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적인 성취의 한 부분으로서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라는 걸 너무 단기간에 판단하지 마라. 그렇다고 기문소설식으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근원적으로만 보지 않고 시간대를 나눠서 한번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그럼 안중근의 꿈이 실현됐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더군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실현됐다면 일본이 1949년에 패망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브루스 커밍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카고 대학의 한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편한 100년의 변혁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만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국 식민지화한 이후에 일본은 불나방이처럼 파멸로 날아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결국 패망으로 이끄는 근대화의 실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중심국의 지위에 세계 체제의 탑에 올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만사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 일본이 모두가 러일 전쟁을 반기인 건 아닙니다. 민중 중에 저항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45년이라는 50년의 시간대, 3, 40년의 시간대를 길게 보면은 과연 일본에게 성공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안중근의 얘기를 들었다면은 아시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도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채호 얘기입니다. 신채호 얘기에 대해서는 뭐라면 다 아시는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프롤로그에서는 개정판의 서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1921년에 조선의 독립과 동양평화라는 글이 실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로 신채호가 동양주의, 아시아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주의를 주창한 것만 읽었어요. 그러나 1921년에 이미 아나키즘적인 영향 속을 받고 3.1운동의 독립선언을 읽은 신채호의 경우는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일본을 위해서나 조선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랄까 지역주의가 어떻게 결합되냐라는 쪽으로 인식을 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사상적 기반이 뭐냐, 아나키즘이냐, 그의 민중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나키즘에 기반해서 동방민족 연대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민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90년대 이후에 되돌아온 귀환한 동아시아 담론, 특히
대한체제론의 어떤 그 궤적을 사상사에서 찾기 위해서 세 개의 잡지를 중점을 뒀어요. 어떤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굳이 잡지를 얘기할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데, 그래서 다른 거, 약간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것이 아시아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런 식으로. 재미난 발상입니다만, 제가 잡지를 얘기한 거는 그 시대의 과제에 굉장히 정면으로 대응한 잡지들, 그리고 호소력이 커서 잘 팔린, 영향력이 컸던 잡지고, 그런 잡지를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 독자를 매개로 해서 독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시대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많이 읽혔던 잡지들을 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용자의 측면도 고려해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벽입니다. 이 개벽 잡지를 보면은 천도교가 지원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인데도 불구해서 이제 보급할 때 이제 천도교 조직을 통해서 확장돼서 많이 팔렸을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식인 이제 이마라는 유명한 좌파 문학평론가가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개벽을 안 보면 한국 지식인으로서 생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잡지인데, 여기에 저는 이 일본 지배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변혁 체제 운동으로서의 요소도 있고, 동시에 이 다른 중국 혁명을 20년대 중국 혁명을 매개로 해서 조선 독립을 꾀하려는 중국에 대한 매개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있고 하는 점들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특히 개인 수양과 사회개혁, 좌파 공산당 개통의 운동은 사회 변혁만을, 제도 개혁만을 얘기하지 개인 수양화를 겸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개인 수양과 사회 개혁을 겸하는 변혁 운동으로서의 특이한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해가지고 제국주의에 대항한 것이 여기서 저는 동아시아 대한체제론의 계보에서 연결고리로 중시했습니다. 이 개벽에 찬간합니다. 사군 시대를 시구하는 호랑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냉정계는 사상계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사상계는 대한체제적 동아시아론의 계보에서 보면은 중요한 위치를 갖기에는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왜? 당시의 대한체제는 분단체제고 냉전질서인데, 그것에 극복하기보다는 냉전질서로 작동되는 세계에서 구미 중심의 냉전 논리에 순응하고, 문명론 차원에서 봐도 구미 모델의 근대화론에 기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나왔고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파급력도 제한됐어요. 일부 서울의 중요한 대학의 지식인이랄까 청년 학생들에게만 파급된 잡지인데, 청맥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상개혁을 비교하면 이게 66년 17년 유언절일 건데, 대한체제로서 충분치 못하나 필요한 자격을 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세론에서 보면 아시아 민족주의와 연대하면서 냉전 질서와 분단 체제를 변혁하는 지향이 매우 강하고, 문명론에서도 문화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민중 중심의 민족 문화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중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문명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반외세의 기치 아래 구미의 근대를 극복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불안전한 근대 국뽕론이고, 사실은 이것도 근대주의입니다. 근대적인 경제 성장을 해서 발전하고 하는 이 국가 간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발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운동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구현할 현실적인 여건은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 지배 체제를 비판해야 되는데, 분단 체제의 한 당사자인 북한 지배 체제를 비판하기 힘든 약점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당시에 지하 정당의 기관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자들이 다 거기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내면적으로 나중에 드러났는데 거기에 어떤 자금 지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작가의 비용입니다. 이거는 66년에 창간했기 때문에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는 종합기획안지인데, 탈냉전기까지 간행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동아시아 대안 체제론의 합당한 요소를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래 동아시아 담론이 귀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사실 역사 연구자가 미래사적 과제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첫날 첫 번째 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는 점에서 또 여러분이 자꾸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의미가 있냐,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얘기를 너무들 많이 던져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짚어볼 과제를 보면 동아시아 담론이 번성했던 시기는 90년대 초예요. 그로부터 30년 지난 지금은 담론이 굉장히 쇠퇴해서 별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책을 내면은 선풍적인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동아시아 담론이 지금 현재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90년대 초는 안 그랬어요. 2000년대 초에 어떤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시아 담론이 이게 유행이다. 그리고 권력 담론이 됐다. 문화 권력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동아시아 담론이 유행이었어요. 여기 아시아 연구소 세워진 것도 그런 거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대 분위기와. 전부 프로젝트 하면은 전부 뭐 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런 거가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성균관 대학에도 동아시아 무슨 연구소 뭐 있고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뭐 재난을 얘기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많죠. 그렇게 시대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왜 90년대 초에는 그랬는가? 그때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던 세계 교체기이면서 탈냉전기잖아요. 바로 이제 90년대 초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하고 그러잖아요. 10월 초 3일인가 2일 날 그걸 승인했죠. 국민투표에서. 그럴 정도로 격변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간의 경계가 유연해지면서 일국 단위를 넘어서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세계를 사고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겠다는 시대적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담론도 시대적 운을 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EU와 그럼 비슷하냐 다르냐 뭐 이런 거. 저는 EU와 같은 유럽 공동체와 같은 지금 뭐 영국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래도 EU가 아직 존재하고는 있죠. 그러나 EU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EU 같은 것이 동아시아에서 생긴다는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즉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 제도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저는 단시간에 가능하지도 않다. 중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선언, 협약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뭔가 기능적으로 협약을 맺고 그걸 국가 간에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화를 추진해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이런 식의 그걸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만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체, 즉 지역주의를 국가가 중심이 돼서 제도적으로 합의 보는, 즉 EU 같은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 간의 전쟁이 많고 뭐 유교 문명으로 통합하는 문명적 독립성이 없다든가 이런 이유보다는 중국이 너무 커서입니다. 자, 국민 투표를 해보세요.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모든 사람 그걸 중국인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비대칭 관계가 너무 커서 제도적으로 무슨 이 동아시아 공동체 같은 걸 지역 협력체를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화는 가능하다. 국가든 또는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서 기능별로 합의해 나가는 것, 그 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EU와 다른 점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지난 지금은 담론이 쇠퇴인가 갱신인가를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아주 신냉전이며 국민 간의 갈등이 심하고 미중 갈등이 특히 심하죠. 이런 데서 동아시아 담론 얘기하는 건 웃기는 게 아니냐. 오히려 미중한 연합하는 어떤 새로운 진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현실로 보면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중 간에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때로는 이쪽이 이기고 때로는 저쪽이 이기지만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냉적인 질서에 쉽게 편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적인 상향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전에서 국민과 간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상호 혐오 감정도 더욱더 격심해지긴 해요. 그러나 냉전적인 정세나 팬데믹 재난은 어느 한 나라도 벗어날 수 없는 초과적 현상입니다. 그럴수록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 횡단적 사유화 실정이 더한층 기묘하다고 봅니다. 수강생 중에 어느 분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럼 하필이면 초국적 과제가 동아시아전 지역을 하필이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단위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래서 동아시아 담론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담론을 요구하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아직은 엄존한다고 봅니다. 정세론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미완성, 미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대안은 뭐냐가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정세론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문명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면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문명 전환의 요구의 주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문명이 부추기는 욕망의 공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일을 이건 뭐 조선시대의 유학에서부터 내려오고 또는 개벽사상이나 이런 어떤 민족 종교 속에서도 남아있던 요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실천하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관심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구가 돼 있다 이거죠. 그냥 개인의 실전적인 결단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반도라는 장소에서 움터오는 숙성된 기운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3.1운동으로 시작된 100년의 변형 이런 제목의 책도 펴냈습니다만 2년 전에 점증적인 동력,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점증적으로 누적된 그 동력에 힘입어서 스스로 롤모델의 기능, 세계 다른 나라의 롤모델의 기능을 과시하고 자본주의의 대안 모델을 제시할 능력을 갖춘다면 미중 간의 경쟁의 속에서도 그것이 가치와 제도 차원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을 역사상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주로 대한민국, 즉 한반도의 남쪽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문명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 동아시아 세계라는 중증적 공간인식이 괴부해 있지만 한 층위인 동아시아 인식 그리고 그 문명 자산과 역사 경험 활용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동아시아 담론을 또 되살리자고 하는 거냐. 그것보다도 조금 갱신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글로컬 하이픈 동아시아론이라고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더 쌈박한 개념이 있으면 그걸 쓰면 좋은데 아직은 제 생각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고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사례하겠습니다. 글로컬 하이픈 동아시아론에서 동아시아론인데 글로컬한 발상과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 즉 변혁 체제론이 대한 체제론이 계속해왔던 안정권이 지속해왔던 3층적 공간 구조 인식을 좀 더 살리는 이미 중국도 세계적 차원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매개항인 중국도 한국도 이미 세계 차원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한 바에는 글로컬 동아시아론으로 갱신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구지역적 글로컬한 시각과 핵심 현장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 현장이라는 말도 좀 설명하려면 길어져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모순이 응결된 객관적 조건이 있고 그 객관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주체가 형성된 곳들을 저는 핵심 현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주체가 형성돼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은 이 지역 또는 세계사의 평화와 공생의 선순환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관심 갖던 것은 분단 체제인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핵심 현장은 더 중국의 어느 지방일 수도 있고 홍콩일 수도 있고 유라시아 어느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꼭 국가일 이유도 없습니다. 꼭 중위권 국가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국가가 아닌 어떤 민족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며 주체 형성이 이때 주체라는 게 꼭 저항하는 주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그 양상에
따라서 조성된 구조적인 위기 질서와 그로 인한 역사적인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다양한 집단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현실을 변혁하려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거냐 우리 보고. 그럼 청년 세대에게 뭐 어떻게 하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한 페이지 마지막으로 놓습니다. 저는 역사하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용어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하다란 말 사전에 없습니다. 철학하다란 말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역사적 관점, 역사적 안목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현실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 이 현실도 또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변화하는 관점에서 보고 그 변화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서 온다는 거. 막 이런 거를 가진 거예요.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볼 때 역사적 맥락에서 보고 상대화해서 보는 훈련을 하라. 그게 역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연구자가 연구하는 역사 연구하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소성대라고 하는 용어인데 작은 걸로 큰 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쌓으면 큰 게 된다라는 그 단계적인 발상이 아니고 단기적인 걸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큰 전망 속에서 단기적인 일을 작은 걸 해야 실행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긴 과정에서 의미가 연결된다는 뜻에서 이소성대를 얘기합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과 같은 분들, 뭐 청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보셔라.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걸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